예, 앞서 들으신 대로 우리가 드디어 이제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 3만 달러는 선진국의 어떤 뭐 그 진입로 정도 이렇게로 많이들 인식이 돼서요. 3만 달러가 넘으면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괜찮아졌다, 사는 게 좀 좋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이런 표현에 동의하시는 시청자분들 별로 없으시죠? 그래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도움 말씀을 해서 숙명여대 신세동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뭐 예전에 잠깐 뭐 환율 때문에 3만 달러를 살짝 넘었다 내려온 적도 있다는 얘기도 있긴 했었는데 결국은 3만 1,000달러니까 확실하게 3만 달러 넘긴 넘었네요. 환율 효과로만 보기에는 확실하게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그 뭐 일단 12년 만에 예. 12년 만에 3만 달러를 돌파했으니까 2만 달러 넘은 이후에 그죠? 예. 한 12년 만인데 뭐 축하할 만한 일이죠. 계속 베네수엘라나 또 뭐 브라질 같이 곤두박질 치는 것보다는 좋은 일인데 그렇죠. 좋은데 저는 이 3만 달러를 선진국의 뭐 문턱이라고 하는 데는 전 동의할 수가 없고 예. 굳이 비유하자고 하면 마이너리그의 더블 A나 마이너리그의 그냥 1A 정도 되는 수준이다. 트리플 A까지는 안 되고요. 트리플 A는 최소한 한 4만 불 정도 넘어가야 예. 되는 거라서 이걸 가지고 너무 저는 떠벌리는 것이 저는 조금 부끄럽다고 느끼는 것이 지금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잘 사는 분은 너무너무 잘 살고 못 사는 분은 정말 끼니를 걱정하는 분들이 뭐 멀리 안 가도 서울역만 가도 우리가 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양극화 문제, 지역적인 어떤 차별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개인과 어떤 그 대기업의 여러 가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그런 양극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양극화를 두고서 3만 불을 우리가 해석한다고 하면 한편으로는 뭐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우리가 고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어떤 수치라고 보는 거죠. 지금 사실은 양극화 문제를 지적을 하셔서요. 사실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가계 동향 조사 나올 때마다 늘 다루긴 합니다. 신 교수님도 뭐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또는 다른 회사 프로그램에서 나오셔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렇게 어려운 특히 1분이나 2분위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이 더 효과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지적을 일관되게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그 얘기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복지 예산을 매년 늘리는 거는 그건 기본적으로 이제 나갈 방향이다라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건데 지금 교수님의 말씀은 그 큰 돈들, 큰 예산들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투입이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비소비 지출의 그 부담을 보면 그 비소비 지출이라는 거는 이제 세금이라든지 그렇죠, 뭐 연금, 뭐 보험료 이런 거죠. 예. 이런 부담을 보면은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부담이 적어야 되고 그렇죠. 부자들은 많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가처분 소득, 즉 그 비소비 지출을 빼고 실제로 국민들이 쓸 수 있는 돈들을 보면 1분, 2분이 지금 줄고 있고요. 그렇죠. 더 큰 문제는요. 정부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는 돈을 이전 소득이라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이전 소득이 이론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많이 들어가고 부자들한테는 안 들어가거나 그래야죠. 오히려 마이너스야 되잖아요. 그래야죠. 예. 근데 이 통계를 지난 1년을 놓고 보면 그 이전 소득이 가난한 가게나 부자 가게나 거의 비슷하게 한 50만 원 정도가 이게 월 지급이 된단 말이죠. 예.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예. 양극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정부의 어떤 의지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경각심을 갖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그거 좀 집어내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표현이 좀 어렵긴 한데 가난한 분들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을 주는 분들이죠. 생활비를 이제 뭐 주거비 그다음에 뭐 생활 뭐 물건 사는 데 쓰는 이런 비용들을 이제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주는 분들인데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기자들한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이 복지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포함을 안 시키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몇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재산이 많아요. 소득이 많아요. 정말 잘 살아요. 부자라고 할 만해요. 그런 분들한테도 정부의
말하자면 돈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굉장히 얘기네요. 떨어진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이렇게 지금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아주 그 규정을 따지지 않고 그냥 막 줘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한테는 굉장히 까다롭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예를 들면요 변호사인데요 재산도 뭐 꽤 많아요. 한 30억 40억 이렇게 되는 변호사인데 변호사 회사의 어떤 로펌이요? 예, 로펌에 이렇게 그 직원으로 돼 있으면서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근데 그분한테 일자리 안정자금이 13만 원씩 지급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호사 스스로가 놀랬다. 이게 그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돈을 그냥 있고 그냥 규정상 한 달에 한 180만 원, 90만 원 받는 사람한테는 이게 이제 줘야 돼. 이렇게 되니까 그 돈을 조금 더 걸러서 그분들한테는 안 주고 필요한 분한테 더 많이 주는 이런 체제가 빨리 갖추어져야만 정부가 그렇죠. 지금 추진하는 그런 그렇죠. 어떤 양극화 해소 정책 효과를 볼 것이다. 따라서 자꾸 쏟아부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쏟아부어지는가 이 부분을 정부가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시간도 들고 예. 돈이 많이 든대요. 예. 걸러내는데. 그러니 걸러내는데 돈 드느니 차라리 그냥 그러지 말고 주자. 저는 그거는 저도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저 아동 보육수당 보육수당이죠. 같은 게 그게 그 걸르는 데만 1,000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서 그냥 다 주기로 했다. 뭐 어쩌면 약간 좀 대증적 요법이기도 하고 저는 핑계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뭐 이 불평등 문제는 파고 들어가자 보면 한이 없기 때문에 오늘 사실 교수님한테 그 얘기를 뭐 계속해 들어갈 수는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걱정스러운 게 뭐 그냥 경제가 성장률도 꽤 한 3% 가까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계속 성장을 하니까 소득이 좀 늘 수도 있고 하니까 그나마 걱정이 덜할 텐데 지금 경제 상황은 특히 나라 밖도 그렇고 나라 안도 그렇고 굉장히 좀 어둡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까지 확 끌어내렸더라고요. 정부가 2.6, 2.7% 전망이니까 이거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건데 무디스가 이렇게까지 정부 전망치하고 차이나게 내린 이유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수출하고 중국 경제 이 두 가지가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 경제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고 지금 중국 경제가 계속 내려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전망을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민간 학계 쪽에서는 2% 나오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수출이 올해 만약에 마이너스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2%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작년 12월 1월, 2월 지금 3개월 수출이 연속이 마이너스면서 그 수출의 마이너스 폭이 커진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어떤 그 평가 기관에서 2.1로 조정한 것도 조금 있어서 우리나라의 민간 금융기관들, 민간 연구기관들도 따라서 낮추어 내릴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네요. 결론은 수출입니다. 수출은 근데 뭐 나라 밖 사정을 일단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 얘기도 잠깐 하셨습니다만 오늘 중국이 양회를 열어서 얘기를 하는데 올해 중국의 성장률을 이걸 딱 한 수치를 정한 게 아니라 6에서 6.5%를 이렇게 일종의 레인지를 발표를 하더군요. 사실은 IMF는 올해 중국의 성장률이 6.2% 정도밖에 안 될 거다. 작년에 6.6%인가였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안 좋아질 건 알았는데 중국 정부도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그럼요. 지금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거는 그 사람들의 통계가 아니라도 중국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손에 막 잡히는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따라서 중국 경제는 확실히 수출도 많이 타격을 입고 내수도 타격을 입고 복합적으로 중국 경제가 이제 내려가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이 뭐 6.0에서 6.7이라고 전망을 했지만 저는 그거는 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6%는 지켜내겠다라는 의지로 우리가 이겨야 된다. 표현이다. 그러네요. 따라서 중국 정부는 특히 수출이면 수출, 내수면 내수, 올해 경제의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부양책들을 여러 가지로 내놓을 것 같고 그 중에 핵심이 저는 환율, 위안화를 어떻게 건드릴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미국에서도 그냥 용인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용인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푸시를 하고 많이 내놔라 이렇게 해서
중국을 때리면 중국도 저는 물러서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중국의 환율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스스로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의 통화 가치를 낮추겠다 이 얘기잖아요. 약세화함으로 약세화해서. 해서 수출을 조금 경쟁을 촉진화해서 촉진했다. 예. 관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쇄하겠다는 그런 속내를 읽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마무리를 좀 교수님한테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도 상황이 녹록치 않고요. 네. 미중 무역 갈등도 지금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될 것처럼 낙관적으로 보다가 조금 부정적인 얘기도 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리무중입니다. 여기에다가 유럽까지 보더라도 브렉시트 문제 때문에 지금 이쪽도 어떻게 될지 지금 사실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 주요 수출 쪽이 다 사실은 불안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글쎄요, 2%를 지킨다는 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을 좀 하려면은 어떤 좀 내용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한국의 수출에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그럼요. 그리고 그 수출도 대기업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중소 중견기업들이 한번 불이 꺼져버리면 정말 다시 켜기 어렵거든요. 예. 따라서 정부는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의 불을 계속 지펴나가기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엊그저께 발표한 그 수출 활성화 대책을 보니까 전부 돈이에요. 돈도 한 3조 정도 추가해가지고 200 몇십 조라 그랬는데 저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중소기업의 수출을 확실하게 정부가 담보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조금 보여주셔야 하는데 계속해서 그 이야기는 안 나오고 내용 알맹이가 없죠. 예. 돈만 주면은 지금 돈이 없어서 수출 못하는 게 아닌데 경쟁력의 문제라든지 사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정부가 그래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국가 경제 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뜻을 저는 조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실질적인 우리 중소수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책, 그렇죠. 그게 수출 활성화 대책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